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국가부도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게 정서적으로 퍼지면 경제적 악화 상황들이 쫙 전 세계로 도미노처럼 퍼져갈 거 아니에요. 국가부도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그냥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국가부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자,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예요? 미국 디폴트. 다시 말하면 미국 국가부도 사태? 이게 나 우리나라 영화 제목 같은데? 국가부도 사태? 근데 미국이라고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덜썩 가슴이 내려앉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하면 이 전 세계가 다 들썩거리고 특히 우리나라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자금의 사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 국가부도 사태 터질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 이야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도대체? 미국 국가부도 사태 듣기만 해도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망하죠. 국가부도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인도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나죠.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빚을 다 못 갚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부도 뭐 이런 것들은 빚을 못 갚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개인도 부도가 날 수 있죠. 기업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국가부도가 있었던 적 있죠.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국가부도 상태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처럼 네. 대외 채무를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금모으고해서 막 그렇죠. 엄청 허리띠 몇 년 졸라매고 갚았어. 그리고 또 IMF라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또 자금을 좀 구제금융을 받아서 빌린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는 어서 빌릴 때도 있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가 부도 나면 꿔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부도 상황에 직면했다.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 아, 그래요? 얘네는 정부가 빚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어떨 때 그럴까요? 위기 때.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도 재난기본소득이니 뭐 재난지원금 주니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찍어냈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렇죠. 다만 얘네들의 시스템은 의회에서 네. 부채 한도를 정해놔요. 그래서 그 부채 한도 그까지는 부채를 어쨌든 늘릴 수 있어요. 네, 늘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를 초과하면 그게 국가부도인 거예요. 의회가 또 더 늘려주면 되잖아요. 늘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의회가 다시 늘려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아직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버틸까가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버틸까?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네. 퍼블릭 뎁 실링. 이 실링이 이게 지붕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케이. 한도의 한도, 부채 네네. 한도. 부채 한도가 역대 정부 내내 한 번도 조정이 안 된 적이 없죠. 그러네. 예. 계속 조정됐어요. 한 정권 동안에도 계속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해주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국가부도까지는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식시장에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근데 만약에 정말 국가부도 날 거야라고 위협, 그 정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돈을 다 빼겠죠. 주식시장에 돈 다 빼겠죠. 거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심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부채 한도 조정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부채를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언제죠? 2020년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갖다 썼네. 네,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주된 그 정책 공약들이 뭐였어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깔겠다. 예. 전기 충전 인프라 깔겠다. 그걸 통해서 또 미국 경제를 또 재도약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안에 뭐 반도체 뭐 지원법 해가지고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네. 공장으로 가져올 때 지원금 주겠다. 이게 다 뭡니까? 재정 집행인 거예요. 그렇죠. 세금 가지고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돈을 많이 쓰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네. 또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서로 대치돼서 계속 싸우잖아요. 대치되다라는 걸 이제 스탠드오프,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치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때 이 여당에서 뭐 하고자 할 때 야당이 어떻게 하나 주로
주로 반대하죠. 반대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를 이렇게 한도를 올려줄 수는 있다. 야당 입장에서, 공화당에서 올려줄 수는 있지만 올리되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재정 지출 계획을 전면 개편하라. 지금 바이든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재정 집행을 왜 열심히 할까요? 목표가 뭘까? 정치인들의 목표가. 목표는 재선이에요. 네. 그럼 재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 계속 열심히 해야 되니 부채 한도 끌어올려달라 이거잖아요. 표를 사기 위해서는 표를 사기 위한 행위에 관련된 그렇죠. 재정 집행을 하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싸움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정치 싸움인데 경제적으로 끌어온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은 지금까지의 행보, 우리 공약으로 걸었던 거 그걸 다 이행해야만 재선이 될 텐데 표심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원법 이거 철폐하라 예를 들면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게 예를 들면 예.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재정을 낭비한다. 뭐 하느라고 이 보건 분야에 강화시키고요. 보건 분야와 또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덜 하면 인기는 덜 하겠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 계획을 철회하거나 조정하면 우리가 실링을 올려주겠다. 오케이.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역대 정부가 계속 올렸으니 조건 없이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합의되지 않은 채로 지금 이 부채 한도에 거의 근접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기존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정부가 계좌를 들어놓은 그 잔고가 연준 네. 페더럴 리저브에 있어요. 아하. 그 잔고가 지금 바닥에 다다르면 부채를 더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잔고 추이인데요. 네. TGA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계좌 저축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죠. 저축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고는 거의 줄어들고 그리고 부채 한도는 거의 다다르니까 실링을 올려주지 않으면 룸이 하나도 없네. 룸이 없어 지금. 네, 네. 이걸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 부도 상황에 놓이는 거죠. 놓이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조정해주지 않을까, 조정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고 다만 조정해주지는 않겠느냐, 나중에 극적인 합의를 갖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불안감은 덜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부도의 직면에서 거의 네. 다 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해서 이걸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디폴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CDS 프리미엄 네. 이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CDS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제가 뭐가 너무 많네. 경제 읽어준 남자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또 MKYU의 경제 담임 선생님인데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NKY의 경제 담임 선생님이면서 NKTV의 경제스타 영어 뭐 한 2개 나왔는데 잊어버리시고 CDS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꼭 굉장히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예. CDS 프리미엄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료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보험회사인데 네. 선생님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계세요. 네. 근데 지난해 보니까 사고를 엄청 많이 내셨어요. 근데 예. 보험료는 100만 원 내놓고 보험금은 1000만 원어치 타간 거예요. 그럼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해줄까요? 날 매우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네. 그럼 대신 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려면 네. 보험료를 많이 요구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사고율이 높거나 기존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면 그럴수록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요. 지금 그런 체계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보험료 체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노인분들은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입을 시켜주려면 그 조건이 까다롭거나 비용을 높게 측정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그 리스크만큼의 비용을 더 내라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은 쉽게 예. 말하면 보험료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네. 제가 은행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피투자자를 소개시켜줘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피투자자, 투자 대상을 잘 몰라요. 네. 뭐 믿고 투자합니까? 이 금융기관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그냥 믿고 투자해 이거예요. 그쵸. 금융기관이. 대신 그렇게 할 때 수당을 받아야 되죠. 받아죠. 그게 뭐예요? 수수료예요. 수수료. 은행 수수료. 왜냐면 내가 보증 서줬으니까 그렇죠. 위험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했으니까 너는 리스크 테이크하지 마. 내가 테이크할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투자하고 대신 수수료만 줘. 네. 그게 뭐예요?
그게 CDS 프리미엄. 아. 근데 이 피투자자가 투자 대상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점점점 위험해져요. 그러면 보험료를 제가 더 많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투자자는 리스크를 전혀 테이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험료로서 그걸 받는 개념이니까 위험이 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CDS 프리미엄입니다.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그걸 보증서 주는 역할이 바로 이 CDS 프리미엄 가격인 거예요. 아하. 근데 그래프 보시면 네. 23년 초에도 대치된 상태로 부채 한도 안 올려줄 것 같다 하면서 올라갔구나. 1년물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었죠. 오케이. 유지되다가 진짜 이제 한 달 남았다 하면서 재정부 장관 옐렌이 진짜 이제 계속 대치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우리 야단 난다. 제발 좀 합의해달라. 네.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막 다다르니까 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죠. 1년물뿐만 아니라 5년물까지 나름 장기 CDS 프리미엄마저 급등한 건데 이게 바로 역대급이에요. 진짜 역대급이네요. 역대급으로 위험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라는 게 정말 불확실하다, 현실감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불확실하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실까요? 안 하겠죠. 부동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거나 조금 오르다가도 떨어지고 불확실하니까 돈을 모아요. 안전하게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미국 거죠. 전체가 국가부도의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게 정서적으로 퍼지면 소비도 엄청 위축될 것이고 네. 전 세계 수출에 영향을 다 미칠 것이고 그렇죠. 뭐 따지기만 해도 뭐 보통 뭐 크게 봐도 10가지 이상의 경제적 악화 상황들이 쫙 전 세계로 도미노처럼 퍼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는데 가능한 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종합되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이 국가부도 위험에 처한다. 두 번째는 국가 부도 위험은 안 온다. 안 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잖아요. 가능성이 작더라도.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먼저 가능성이 좀 희박한 여러분들이 국가 부도 되겠어? 설마?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 그래도 설마를 짚어보고 어허.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건 굉장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있어요. 현상들이? 그걸 설명드려 볼게요. 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국가부도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그냥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는 국가부도 위험에 처하면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의무가 아니죠, 걔네는. 월급 주면서 하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군인 월급을 못 줘요. 그러면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인이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군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일을 찾아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국이랑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그 뭐 위험하죠. 엄청 정치적 협상력이 아무리 없어도 지가 지 눈을 그렇게 찌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까지 안 온다라고 하는데 부도 위험이 오게 되면 만약에 정말 군인 월급도 못 주고 국방 그 시스템이 좀 붕괴되다시피 하면 말 그대로 지금처럼 긴장감이 높은 시점에는 미국 동맹국 말고 비동맹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쪽 동맹국에서 좀 강하게 무력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군사적으로 매우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경제가 경제 상황으로 끝나는 그냥 게 아닌 아니에요. 거야.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경찰 월급 못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치안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갚으면 안 되나 빨리. 그래서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 그래도 국가 부도까지는 안 간다. 네. 이 한도를 올려줄 것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 베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왜 네.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지난 미국 역사상 네. 2011년에 네. 오바마 행정부예요. 네. 그때도 이 부채 한도를 놓고 대치된 상태가 있었어요. 아 그때도. 예. 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타결이 네. 됐습니다. 아하. 타결이 됐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신용평가사, 아하. S&P, 무디스, 피치 네. 이런 3대 네. 신용평가사 이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개인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대출을 못 받는 거 쉽게 말하면 달러가 떨어질까요? 달러 가치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런
고위험 상황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대놓고 선언하는 일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대거 빠지겠죠. 빠지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축소되겠죠. 그렇죠.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줄어들겠죠. 주식도 떨어지겠죠. 주가 떨어지고요. 대규모 자금난에 처할 수 있어요. 자금난에 처하죠. 자금난 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 많듯이.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부도까지는 안 간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말 그대로 발생되면 특히 신용등급 강등이 단행된다면 이거는 정말 초유의 뭐 자산가치 급락이나 이런 일들로 전개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미국 주가 오를 때 우리나라 주가 떨어진 적 있나요? 반대로 해볼까요? 여러분 미국 주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주가 오른 적 있나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같이 간다고 같이 봐야 가잖아요. 된다.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근데 지금 되게 금리 때문에 취약한 금융시장이 더 취약해질 수 있겠네요. 더 취약해지죠. 더군다나 신용등급 강등이 아까 CDS 프리미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 당시보다 더 지금 위험도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미국 국가는 국가부도 상황인데 은행 파산을 비롯한 인수, 금융부실이 계속 전개되니까 이 금융부실하고 국가부도 상황의 신용등급이 더 강등될 여지가 더 많아진 거예요. 네. 2011년보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지 여부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켜봐야 제가 되겠네요. 꼭 강조하고요. 네. 한 가지 더 강조하겠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없다 하더라도 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는데 네.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이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요. 네. 그럼 다른 말로 미국이 빚을 더 지어도 된다는 게 빚을 더 지겠다는 거잖아요. 더 지겠다는 거죠. 그럼 빚을 더 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빚을 질까요? 보통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죠. 그렇죠.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다. 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빚을 지어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채 발행 건수가 많아지면 발행량이 많아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네. 발행량이 올라가니까.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채가 헐값에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네. 가뜩이나 뭐 신용등급 강등까지 있으면 더 심각하지만 가뜩이나 주가가 안 좋으니까 주가는 다른 말로 뭐예요? 시가총액은 자기 자본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축소되니까 자금난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말 그대로 미국이 국채를 대거 발행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뭐 국채는 아닙니다. 국채 성격이 있다는 거지. 한국전력공사는 공사니까 네. 정확히 정부 채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유될 만하죠.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채를 발행해요. 네.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해요. 네. 그러면 같은 값이면 뭐를 투자할까요? 민간기업보다는 민간기업보다는 안전한 한전채가, 한전채를 사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전력공사가 자꾸 빚이 쌓이면 그만큼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작 자금이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들은 어떨까요? 이쪽 걸 사기 때문에 이쪽 걸 안 사니까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죠.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에 돈이 마르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돈의 양은 어쨌든 한정적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쏠릴까의 문제인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자꾸 발행한다. 그리고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국채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 사야 됩니까? 지금 당장? 국채 사야 되는 국채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고 지금은 채권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채권에 투자할 아주 적정한 시점이 온 겁니다. 네, 더 온 네. 겁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금리, 채권 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은 지금 없어서. 근데 어쨌든 채권 금리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네. 채권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높은 시대예요, 낮은 시대예요? 높은 시대. 높은 시대예요. 시중금리는 이미 먼저 정점을 찍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중금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질 일만 남았다.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해석해도 되죠. 그럼 금리와 채권이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예. 반대로 움직여요?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채권,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국채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국채 가격이. 국채 그렇죠. 가격이. 예. 더군다나 가격이. 이 부도 위험이 점화됐을 때
네. 실링을 올리면 국채 발행량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럼 그때쯤 사야 되는 그때쯤 거예요? 사야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오르는. 그럼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콕 집어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동결되거나 인하될 거라고 믿으세요? 동결이랑 인하죠.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예. 그게 답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말 그대로 시중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시점에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 네. 제가 그래서 22년 전망할 때 그때 처음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22년에는 주식하지 마세요. 저축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로 움직일까의 문제인 거예요. 돈의 이동을 보셔야 돼요. 주식에 매달려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부동산에 매달려 계시지 마세요. 그 밖에 나와서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과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경제를 보셔야지 주식을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금리가 쌀 때 2020년, 21년 채권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때 대거 많은 투자 자금을 저축금을 국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제일 높을 때 산 거예요. 대거.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물론 맞죠. 채권은 성격이 끝까지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손해 보진 않아요. 아하. 끝까지 갖고만 있으면. 근데 22년, 23년 어려워지죠. 고금리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의 근처에 있는 그런 주요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죠. 어려워요. 자금 경기 침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존 예치금을 빼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의 손실을 우리는 미실현 손실이라고 해요. 오케이. 실현된 손실은 아니에요. 끝까지 갖고 있으면 미실현 손실이에요. 네, 네, 손실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킨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하니까 채권을 팔아서라도 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축액을 국채를 대거 갖고 있었는데 미실현 손실 중인데 돈 달라고만 안 하면 끝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이거 손에 봐가면서까지 팔아서 실현을 해서 주려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실현 손실의 실현인 거예요. 오케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금리와 채권 간의 관계를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 여러분께 제가 강조하는 게 경제를 왜 전망하냐. 그리고 경제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경제 읽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금리예요. 금리 향방을 보시고 채권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 그 얘기는 곧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난에 더 시달린다. 그렇죠. 그럼 맞아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투자를 못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러면 소득이 위축되니까 네. 경기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가부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대규모 조정이 일어날 수 있고 예.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모니터링 하시되 그래도 국채는 많이 발행할 수밖에. 국채는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인 거고. 어차피 왜냐면 이게 한도를 올리게 되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에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 우려가 높아진 있다.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CDS 프리미엄이 또 올라간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미국 금리는 미국 금리는 추가적인 인상이 어려운 어렵다. 거죠. 예. 유지하건 떨어지건 투자 부분, 금융 투자 부분에서는 아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네. 이제 미국 상황을 봤을 때 채권이다. 맞습니다. 미국 채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 채권 아니고. 근데 같이 갑니다 거의. 그럼 국채 금리라는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럼 국채 채권. 부분, 채권을 정리하면 채권 투자. 채권 투자를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뭘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될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도. 제가 22년에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돈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네.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렇죠. 한정된 걸 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디테일하게 무슨 종목 이런 걸 가기 전에 그냥 경제 안에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종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카테고리를 잘 그렇죠.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거고. 지금의 경제적인 카테고리는 우리는 채권. 제가 국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고자산가를 만나요. 정말 고자산가. 제가 만나는 그 고자산가는 고자산가라 하면 한 얼마? 저는 한 있는 5천억. 근데 돈 얼마 없는 사람들이 대범하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10만 원 하는 건 그냥 없어져도 좋아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10억 전 재산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예요.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가 어떻게 오를지 떨어질지 이 향방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돈은 이동하는 건데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데 네.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 자산가들이 금리의 향방에 맞게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거대한 돈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계속 나 혼자 주식시장에 돈을 유입시키는 거는 돈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채권시장이 유망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23년 2분기 3분기는 채권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라. 채권. 그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해서 좀 액티브하게 가야 돼요? 아니면 좀 네, 박스권에 있다는데? 주식은 저는 23년 하반기까지도 네. 이미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의 맴돌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하방 압력이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존재해요. 박스권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여러 패턴 중 가장 위험한 패턴은 어떤 패턴으로 네. 투자하는 사람이 박스권에서 가장 위험해해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절대 하지 말을 것은 진짜 비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2년에는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했고 23년은 할 사람은 하셔라라고 했어요. MKTV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격적 투자자라고 한다면 하셔라. 왜냐면 대세 상승장에는 다 하셔라. 네. 대세 하락장은 다 하지 마셔라. 박스권에는 할 사람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근데 박스권은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샀다 팔았다를 단타로 계속할 경우는 힘들 수도 엇박자 날 있겠- 가능성이 엇박자 더 날 높고요. 가능성 높아지네요. 그리고 박스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따라서 극적으로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21년, 22년까지도 종목은 안 중요해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장이니까. 근데 박스권이니까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미 갈려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국채는 사놓으면 한 얼마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제 투자하실 때 네. 그래도 뭐 한 3년 정도는 아, 국채는 한 3년 줄 생각하고 해라. 뭐 국채도 오케이. 있고요. 국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요. 국채 가격에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나올까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국채 투자하시는 건, 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겠다. 기준금리 인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금리 인상 인하 동결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할 때 네. 뭐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꾸 우리는 시장의 입장에서 나 자꾸 주가 떨어지게 왜 금리 인상하는겨? 우리 김민규 선생님 말투로. 네. 맞죠? 왜 자꾸 금리 인상하는겨? 나 주가 떨어지게. 네. 나 우리 집값 떨어지게 왜 금리 인상하는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의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파월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산 가치 주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파월은 뭐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할지, 추가적으로 더 인상해야 될지 네. 판단할까요? 뭐를 볼까요? 크게 두 가지. 물가? 물가와 네. 경기. 경기.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물가를 잡고.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그러면 가볍게 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경기 안정이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네. 그러나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부도까지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보면 23년 전망치가 1.0% 성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망치가 작년보다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보다 떨어지죠. 네. 이게 L자로 꺾이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아하.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 온다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썸네일은 경제 위기라고 해놓고 제가 마치 경제 위기 온다고 해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을 안 안 할게요. 보고. 경기 침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위험해. 제가 그래서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네네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갈게요. 네. 이게 바로 경제의 언어예요. 경제의 언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그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V자로 충격이 있었죠. 그렇죠. GDP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에 역성장한 거예요. 자라나는 아이가 갑자기 키가 줄어들 만큼 그것에 비유할 만큼 네.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 이게 경제 위기예요. 네. 그래서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하죠.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고 붙이죠. 네. 위기를 함부로 붙이지 않아요. 근데 22년, 3년은 정점 찍고 나름 점점 떨어지죠. 이게 뭡니까? L자형. 이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 V자로 역성장하는 게 경제 위기, L자로 점점 꺾여 들어가는 게 경기 침체. 굳이 비유한다면 경제 위기는 폭풍우가 쏟아붙여 가지고 뭐 나무가 뽑히고 이런 게 경제 위기인 거고, 경기 침체는 한 달 내내 계속 비가 계속 오는 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 나가기도 뭐하고 좀 기분 우울하고 네네. 약간 이런 거. 물론 날씨를 어떤 날씨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역시 미국 경제 성장률도 21년 정점 찍고 L자로 꺾이죠. 그러네. 이게 경기 침체 맞아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인데 22년 10월 작년에 전망했을 때는 1.0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 1.4%로 상향 조정했어요. 생각보다 낫네. 또 4월에는. 이번 4월 들은 또 한 번 상향 조정했어요. 생각보다 낫네. 지금의 미국 경제의 판단은 이 빨간색처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매우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경기 침체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없다. 경기 안정 이미 도달했다. 기존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미국 경제는요, 이코노믹 시스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버스트하다. 매우 강하다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이 경기 안정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또 세 번째 목표가 금융 안정인데, 지금 금융 부실 때문에 위태위태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연준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대로 원어를 읽어드리면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고 사운드,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앨런이랑 되게 다른 옐런하고 좀 시각으로 다르죠. 옐런하고 다른 근데 시각으로 금리는 보네요. 누가 결정해요? 중앙은행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거. 중앙은행- 중앙은행이랑 미국 재무부랑 입장이 입장이 좀 다를 수 다르네요. 있어요. 왜냐하면財務부 입장에서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아하.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야당 입장에서 혹은 국민들이 맞아, 경고가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대치될 때 누구를 비판해요? 공화당을 비판할 수가 있죠. 이거 대치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치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어쨌든 미국 금융 시스템이라는 면에서는 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불안한 면이 많습니다. 저도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금융 안정이 우려돼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 아하. 또 한 가지, 경기도 지금 안 좋다고 보고 지금 국가 부도 상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역시 강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시인 거예요. 연준의 판단, 연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물가. 네. 물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관심 있는 미국 물가 상승률 그래프인데 물가 상승률이 9.1 찍었다가 4.9까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물가 많이 잡힌 거 아니냐. 금리 그만 인상해라. 금리 인하해라. 곧 금리 인하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의 느낌은. 근데 파월의 마음을 보여드릴까요? 잡혔다고 보이세요? 멀었다고 보이세요? 멀었네. 멀었다고 보이죠. 이게 한 어디까지 내려와야 2%. 파월은 만족하는 거예요? 미국의 목표 물가는 2%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죠. 2%까지. 물가 안정의 정의가 뭘까요? 각국이 저마다 국가 상황에 맞게 목표 물가를 선정해요. 네. 그 목표 물가에 도래되는 게 안정적인 물가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목표 물가를 실현하려면 멀었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물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 그거 굉장한 시기상조고 김칫국 마시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간으로 봐서는 우리가 뭐 기간을 딱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이 툭툭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죠? 감안해도 우리가 뭐 수개월 내에 금리가 인하다 이런 생각은 뭐 못하죠. 근데 재밌게도 시장에서는 6, 7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 FOMC가 9월에 있거든요. 네. 9월 FOMC 때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왜 또 금리 인하도 하나의 심리가 작용을 네. 해서 계속 오르다가 만약에 아주 스몰 스텝으로 뭐 조금 0점 몇 %만 떨어져도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와우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 맞는 말씀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할 때 네. 가장 지배적인 그 시장의 특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주식 시장의 주된 특성은 바로 선행성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은 후행. 후행성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